인생과학 영화 3. 인간이란 존재는 질병이다. 우리가 치료제다. SF 장르의 기원은 언제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SF의 대부라 불리는 줄 베른과 허버드 조지 웰스가 수많은 작품들을 쏟아낸 19세기 중후반쯤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로봇 삼원 측의 아이작 아시모프와 코스모스의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하네스 케플러가 쓴 솜니움이야말로 SF의 시작이다. 좀 놀라셨을 겁니다. 무려 1600년대 초 작품이고 케플러 법칙의 그 케플러 맞습니다. 티코 브라헤의 관측 결과를 토대로 17세기 천문학혁명을 일으켰던 바로 그 케플러가 과학소설까지 썼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30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단편인데 티코 브라헤의 한 제자가 악마의 힘을 이용해서 달로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 브라헤의 제자라면 케플러 자신을 말한 거였겠네요. 악마와 같은 반기독교적 요소 때문에 케플러의 어머니가 일종의 마녀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가 이런 류의 소설을 썼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천문학과 점성술의 경계가 모호했고 케플러 자신도 실제로 점성술사이자 신비주의자였습니다. 솜니움은 라틴어로 꿈이란 뜻인데 태양계의 운행 원리를 최초로 밝힌 케플러의 첫 번째 꿈이 달세계 여행이라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케플러가 1969년 인간이 달에 착륙하는 걸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메리 셸리의 1818년 소설 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를 SF의 기원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솜니움은 마녀 재판 등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프랑켄슈타인은 기괴하고 음울한 괴물의 이미지로 인간의 상상계를 장악하고 수없이 많은 미디어에서 재생산되고 또 재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쪽만 보더라도 1910년 처음 무성 영화로 만들어진 이래 아마 역대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제목 중 하나가 프랑켄슈타인일 겁니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창조자가 자신의 창조물에 의해 순환을 겪는 소위 창조 콤플렉스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이 만든 괴물로 인해 파멸에 이른다. 둘째,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의 이름이 아니라 괴물을 만든 과학자의 이름인데 이것이 은연중에 괴물의 이름으로 전용되고 있다. 셋째, 저자 메리 셸리보다도 저자의 창작물 프랑켄슈타인이 훨씬 유명하다. 사실 메리 셸리는 프랑켄슈타인의 명성에 가려져 있기도 했지만 저명한 시인이었던 그녀의 남편 퍼시 셸리의 그늘에 가려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자 메리 셸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원전 소설뿐 아니라 급진적 자유주의자이자 페미니스트였던 메리 셸리의 인생 자체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7년 영화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의 탄생에서는 드디어 프랑켄슈타인이 아닌 메리 셸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메리 셸리는 전기로 시체를 움직이게 하는 실험을 직접 보고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요. 합리적 정신의 상징이자 도저한 파멸의 징후로서의 과학의 양면성과 생명의 창조라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과학의 오만함을 고발함으로써 과학에 선점하는 현대성을 일종의 광기로 인식합니다. 창조주와 창조물의 대립이라는 이러한 구도는 이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인간 대 헬, 블레이드 러너에서 인간 대 레플리컨트, 매트릭스에서 인간 대 매트릭스, 터미네이터에서 인간 대 스카이넷 등 수많은 SF의 원형이 됩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어둡고 암울한 배경과 괴기스럽고 몽환적인 분위기는 고딕 판타지라고도 불리는데 이후 다크 판타지를 거쳐 테크느와르와 사이버펑크로 이어지는 일련의 어둠의 장르를 형성합니다. SF는 시간을 정복해서 미래를 식민지화하는 장르입니다. 미래를 다루고 미래를 꿈꾸지만 언제든 현재로 난입할 수 있는 미래의 터미네이터이고 미래를 가장한 현재의 알레고리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한 상상력은 언제고 현재의 문제의식과 교차합니다. 사이버펑크도 기본적으로 사이버라는 미래와 펑크라는 현재가 만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먼저 펑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펑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히피를 알아야 합니다. 1960년대 서구 사회를 휩쓴 히피 운동은 보수와 냉전이라는 당시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서의 자유롭고 보헤미안적인 생활 양식을 찬미하고 폭력과 전쟁에 대해 평화와 반전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려 했던 일종의 반문화 운동 또는 대한문화 운동입니다. 70대로 넘어가면서 순수했던 히피의 정신이 변질되고 심지어 일부는 그들이 비판하려 했던 주류 문화로 편입되자 이에 대한 일종의 반성이자 반동으로 등장한 청년 하위 문화가 바로 펑크입니다. 히피의 위선에서 출발한 펑크는 자신마저 내파시킬 수 있는 위약적이고 전복적인 요소를 태생부터 지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60년대 히피의 낭만적 이상주의는 70년대 펑크의 부정적 허무주의로 치달립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태어난 사이버 펑크는 사이버라는 미래의 공간을 느와르적이고 암울한 펑크의 서사로 채색합니다. 앞서 얘기대로 1968년 필립 K. 딕의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가 발표됩니다. 이것이 1982년 블레이드 러너로 영화화되고 암울한 종말론적 서사가 강력한 시각 이미지의 힘에 편승해서 하나의 장르로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프랑켄슈타인에서의 흉물스러운 괴물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세련된 레플리켄트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인간과의 현격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압도적 공포라면 블레이드 러너의 레플리컨트는 인간과 너무 비슷해서 생기는 오싹한 공포입니다. 이러한 블레이드 러너의 세계관을 그대로 계승한 작가가 바로 윌리엄 깁슨입니다. 깁슨은 블레이드 러너를 처음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영화는 마치 내 머릿속처럼 보였다. 마침내 1984년 깁슨의 머릿속 스토리가 그의 기념비적 소설 뉴로맨서로 구현되면서 묵시론적 서사의 최첨단 컴퓨터 기술이 접속됩니다. 펑크의 사이버가 합체한 사이버 펑크의 탄생입니다. 매트릭스의 세계가 빚어내는 합의적 환영, 비옥한 데이터의 들판,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말일까요? 뉴로맨서에서 처음 사용된 바로 사이버 스페이스입니다. 1984년이면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던 시절인데 저자 윌리엄 깁슨은 컴맹이었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정확하게 가상현실을 구현합니다. 이는 현실보다 앞서 인간의 상상계에 새로운 공간과 우주가 펼쳐졌음을 알리는 가상공간의 창세기였습니다. 책에는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를 돌아다니며 데이터를 훔치는 데이터 카우보이가 등장하고 이러한 카우보이들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아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카우보이는 해커, 아이스는 방화벽인 셈입니다. 그리고 카우보이들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매트릭스인데 사이버 스페이스가 격자로 나누어진 바둑판 모양의 공간으로 상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깁스가 상상한 네온빛의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후 영화 매트릭스가 탄생합니다. 소설의 제목 뉴로맨서는 신경을 나타내는 뉴로와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사령술사 네크로맨서를 합친 말입니다. 소설에서도 뉴로맨서는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사이버 스페이스에 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책에서는 인공지능 뉴로맨서와 또 다른 인공지능 윈터뮤트가 합체 후 하나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이버 스페이스 그 자체에 깃든 정신으로 진화합니다. 사이버 스페이스가 자의식을 가진 초지능이 된 거죠. 그것이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 초지능이 답합니다. 난 벌써 알파 센타우리에서 나와 같은 존재를 찾아냈다. 이러한 뉴로맨서의 독창적 아이디어는 그 이후 숱한 작품들로 이어집니다. 이미 매트릭스가 뉴로맨서의 세계관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뉴로맨서에는 현실의 인간이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활동하는 아바타라는 개념도 등장하는데 이는 매트릭스뿐 아니라 2009년 영화 아바타와 서로게이터 등에서도 중요 모티브가 됩니다. 뉴로맨서를 번역한 김창규는 이 책의 가치를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매트릭스가 그냥 커피라면 뉴로맨서는 TOP다. 하지만 뉴로맨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뭐니뭐니 해도 공각기동대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의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 블레이드 러너라면 뉴로맨서의 아바타는 공각기동대입니다. 공각기동대는 원작 만화로부터 애니, 실사영화, 게임, 소설 등으로 파생됐고 이 중 애니만 생각해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오시이 마모루 감독이 시로 마사무네의 원작 만화를 극장판으로 만든 1995년 공각기동대를 주로 원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미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작품은 2004년작 이노센스입니다. 공각기동대에서의 공각은 공격의 공자와 갑각류에서 갑각의 각을 합친 말입니다. 원작 만화에서도 이미 공격형 장갑 외골각을 줄인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어로 옮긴 것이 고스트 인 더 쉘인데 이 말은 고스트 인 더 머신에서 딴 것이라고 합니다.
고스트 인 더 머신이란 기계 속의 유령, 즉 인간의 몸을 기계로 생각하고 거기에 유령, 즉 영혼이 깃든다는 표현입니다. 몸과 영혼이 따로 논다는 얘긴데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바로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입니다. 공각기동대에서도 전뇌와 의체가 따로 놉니다. 전뇌가 영혼, 고스트에 해당하고 의체가 로봇바디, 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전뇌란 인간의 뇌 속에 나노컴퓨터를 이식시켜 전자신호를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고도로 발달한 뇌컴퓨터 접속 기술입니다. 이러한 전뇌를 의체와 연결해서 의체의 감각 및 운동신경과 협응하도록 조율합니다. 사실 고스트 인 더 머신은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을 조롱하고 물질과 영혼은 하나이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사용한 건데 공각기동대에서는 다시 심신이원론으로 퇴거합니다. 아무래도 혼이 빠지면 영화에서도 김이 빠진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각기동대의 기본적인 철학도 이렇습니다.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미래 사회에서 인간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고스트밖에 없다. 영화 고스트도 아시죠?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남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가슴을 퍽 하고 치니까 영혼이 뿅 하고 탈출하는군요. 바로 다음에 소개할 에반게리온에서도 에이티필드라는 초강력 영혼이 등장합니다. 공각기동대에서는 이러한 고스트만을 노리는 고스트 해킹이라는 전인미답의 사이버 무공이 등장합니다. 이 무공을 시전하는 초절정 해커가 바로 인형사. 인형사란 원래 실을 연결해서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인간의 고스트를 해킹해서 마치 인형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입니다. 고스트가 없는 인형은 서글픈 몸이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 고스트를 열망합니다.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처럼 다음과 같은 설명글로 시작합니다. 기업의 네트워크가 별을 뒤덮고 전자와 빛이 온누리를 누비지만 국가나 민족이 무의미해질 정도까지는 정보화되어 있지 않은 가까운 미래. 네트워크, 즉 사이버 스페이스의 시대이고 완벽한 정보화가 진행되면 국가나 민족도 무의미해진다는 얘기죠. 주인공 쿠사나기 소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표현한 인트로는 강렬한 배경음악과 함께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입니다. 나노컴퓨터로 상징되는 사이버 공간과 주인을 잃어버린 생체뇌의 결합은 그 자체가 사이버펑크적 존재의 탄생입니다.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한 소령이 물에서 솟아오르는데 여기서 물은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쿠사나기 소령은 평소에도 잠수를 취미로 합니다. 그는 여러 번 다른 존재의 의식의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를 다이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은 개통 발생적으로는 원시의 대양이고 개체 발생적으로는 엄마의 자궁에 해당합니다. 쿠사나기는 새로운 탄생을 위해 끊임없이 잠수하고 다시 떠오릅니다. 과학을 이용한 멋진 기술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광학미체 기술, 광학을 이용해서 투명 인간이 되는 기술입니다. 마인드콤이란 기술도 있습니다. 일종의 텔레파시 기술로 말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소통하는 기술인데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쌍술을 들고 환영할 만한 기술도 있죠. 쿠사나기가 말합니다. 참 편리하지? 마음만 먹으면 몸속에 심은 화학장치로 혈중 알코올을 수십 초 안에 분해해서 말짱해질 수 있다고. 원작 만화와 달리 영화의 분위기는 어두운데 오시이 마모루의 그로스라고도 합니다.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에로틱한 장면 때문에 1995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폭력 음란 애니로 개봉하지 못했고 2002년에야 개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좀 창피하죠? 카와이 겐지의 강력한 영화 음악도 들을 거리입니다. 특히 도입부의 기괴하면서도 매력적인 일본 전통 보컬은 마치 할리우드에 대고 일본에도 애니가 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원작 만화에서도 기본적인 세계관은 다분히 일본 중심 또는 아시아 중심입니다. 3, 4차 대전을 거친 아시아 진영과 서구 진영의 충돌이 그 배경입니다. 한중일이 밀접하게 공조해서 유럽연합과 맞서는 구도인데요. 한국도 반도라는 통일 한국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작에서 독도를 다키시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호칭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양해를 바란다고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를 의식했을까요? 블레이드 러너의 정체성 문제는 공각기동대에서도 핵심 테마입니다. 쿠사나기 소령의 동료인 바토가 묻습니다. 당신 몸 어디까지가 오리지널이더라? 쿠사나기는 동료들이 자신을 로봇이라고 걱정하는 걸 보고 상추햄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니 로봇이 아닌 인간이란 거죠. 항상 심각한 쿠사나기에게 바토가 말합니다. 네 뇌는 노이즈가 많군. 생리 중이야. 마지막 쿠사나기와 전차와의 전투씬도 전설입니다. 박물관 벽에 그려진 나무같이 생긴 게 난사당하는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생물의 개통도를 그린 헤켈의 생명의 나무입니다. 생명의 나무를 그 꼭대기까지 무참히 타격하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겠다는 설정이었을까요?
이 전투에서 의체를 무참하게 훼손당한 쿠사나기는 결국 인형사와의 합체를 선택합니다. 세상과의 소통이 아닌 사이버스페이스로의 다이브를 선택한 거죠. 뉴로맨서에서의 두 인공지능의 합체가 오버랩되는 순간입니다. 사회학자 고병권은 공각기동대에 관한 한 글에서 이 장면을 니체의 철학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차라투스트라가 다시 한번 소환됩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그가 다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하나의 과도기이며 몰락이기 때문이다. 쿠사나기와 인형 사이의 합체는 정체성 문제 자체를 버리고 다리를 건너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2017년 실사 영화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에서는 이것이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됩니다. 기억이 우리를 정의한다고 믿지만 우리를 정의하는 건 행동이다. 참고로 2017년 실사 영화는 다소 수준 미달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 볼 가치가 있습니다. 소령이 광학 미체를 착용하고 고층에서 점프하는 장면을 비교하니 재밌습니다. 1995년 왼손잡이에서 2017년 오른손잡이로 바뀌었죠? 다음은 불멸의 애니 에반게리온입니다. 1990년대 중반 공각기동대와 더불어 일본 SF 애니의 세계관을 양분한 작품입니다. 2000년 해수면이 상승하고 각종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세계 인구 절반이 사라집니다. 미중류의 재난 세컨 임팩트입니다. 이때 나타난 사도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전투 생체병기와 인간형 거대 생체병기인 에반게리온의 대립각이 주된 스토리라인인데요. 에반게리온은 궁극의 범용 인간형 결전 병기로서 정확히 말하면 제1사도 아담의 육체를 인류가 복제한 일종의 레플리컨트, 복제인간입니다. 여기서 사도란 악마의 사도를 가리키고 에바는 원래가 복음, 좋은 소식이란 뜻이니 천사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사도와 에바의 전쟁은 묵시록에서의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의 싸움입니다. 세컨 임팩트라 했으니 그 전에 퍼스트 임팩트도 있다는 얘긴데 이는 아마도 2차 대전 원폭의 트라우마일 겁니다. 에반게리온의 종말에서는 서드 임팩트가 있고 최근에는 포스 임팩트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모두 아실 겁니다. 손가락을 한번 튕겨 생명체의 절반을 날려버린 바로 그 사건. 영혼이라는 주제에서 에반게리온은 공각기동대와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모든 인간이 AT 필드를 갖고 있는데 이는 고에너지 영혼의 힘이자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마음의 벽을 말합니다. 영혼의 그릇은 육체이며 영혼의 형태를 정하는 것이 AT 필드고 이것이 곧 자아인 거죠. 바로 공각에서의 고스트 인 더 쉘입니다. 에반게리온의 가장 중요한 모티프인 인류 보안 계획도 바로 이 AT 필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인류를 몰살시켜서 육체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거대한 정신의 융합체로 진화시키려는 계획입니다. AT 필드에 의한 개체성과 타자성을 지워버리고 모든 생명체를 신적 합일의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죠. AT 필드라는 마음의 벽을 가진 인간 존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타인과의 차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없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인가? 라는 인류 운명의 선택권이 주인공 이카리 신지에게 맡겨집니다. 선택의 순간 갑자기 거리를 오가는 실제 일본인들의 모습이 실사 화면으로 나옵니다. 관객이었던 인간이 영화 속 인간들과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린 황당한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신지는 과연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에반게리온은 일본 거대 로봇 만화 계보를 충실하게 계승합니다. 1950년대 철인 28호와 1970년대 마징가 Z, 1980년대 건담을 거쳐 1990년대 에반게리온으로 이어진 거죠. 사실 거대 생명체의 본격적 기원은 1933년 미국의 킹콩입니다. 하지만 킹콩이 6-7m 정도의 크기인데 반해 1954년 일본의 고지라는 크기가 무려 50m나 되고 고질라로 바뀌어 지금도 끝없이 리메이크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애니는 적어도 거대 로봇에 있어서는 트랜스포머의 대선배들입니다. 문학평론가 이어령 씨는 일찍이 축소지향의 일본이라는 책을 써서 문화일본의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축소지향, 즉 작은 것에 대한 집요한 추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향의 비근한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언급합니다. 17자로 되어 있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 형식인 하이쿠,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 벤또와 간스메, 자연을 조그맣게 축소한 분재, 요렇게 생긴 쥘부채, 일본 사람이 처음 만든 줄도 모르고 잘 쓰고 있는 3단 우산, 전축을 축소한 워크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처럼 잔재주가 많았던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의 꿈은 항상 거대했고 이것이 거대 로봇의 서사로 이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어쩌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꿈을 꾸다 2차 대전 때 미국에 참패한 쓰라린 트라우마의 발현인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새로운 거대 신화가 되고 그것은 공포인 동시에 동경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레슬링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한국의 역도산이 미국의 건물들을 쓰러뜨리는 것에 열광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겹칩니다. 이어령 교수는 일본이 잘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임진왜란이나 태평양 전쟁에서 결국 패전국이 된 것도 큰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대국이 되고 싶으면 더 작아지라고 충고합니다. 에반게리온은 여러 면에서 마징가 Z를 베끼는데요. 주인공이 모두 14세나 15세의 소년이나 소녀고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만든 로봇 또는 생체 병기에 탑승합니다. 어머니가 없는 세계에서 아버지의 사명을 물려받은 자식의 운명인 거죠. 이를 일종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사회학자 김종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탑승은 의례적이며 강렬한 엑스터시를 동반한 삽입의 형태며 특히 에반게리온의 탑승선인 엔트리 플러그 자체가 남근적 형태를 띈다. 필립 딕의 세계관은 블레이드 러너에서 공각기동대로 그리고 매트릭스로 이어집니다. 1999년 매트릭스 1편을 만든 당시의 워쇼스키 형제도 공각기동대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스에서는 2199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을 그리고 있는 만큼 영화사상 가장 강력한 초지능 매트릭스가 등장합니다. 유로맨서에서 두 개의 합체된 인공지능이 악마 쪽으로 진화했다면 바로 이 매트릭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블레이드 러너가 인간과 기계의 정체성 문제를 다뤘다면 매트릭스는 세계의 정체성, 곧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문제를 다룹니다. 파란 약 줄까 빨간 약 줄까로 소환된 가짜와 진짜의 문제. 이러한 정체성 문제는 사실상 감독 워쇼스키 형제 자신들의 문제였음이 밝혀집니다. 2012년 형이 라나로 성전환해서 워쇼스키 남매로 바뀌더니 2016년에는 동생이 릴리로 성전환해서 지금의 워쇼스키 자매가 됩니다.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워쇼스키 자매가 스스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시뮬라크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 때로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욱 실제적인 것, 심지어는 흉내낼 대상조차 없는 가상의 이미지이자 독자적인 현실을 말합니다. 영화에서는 심지어 가상적 존재가 현실적 존재에게 훈계까지 합니다. 매트릭스 관리자 스미스의 말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질병이야. 지구의 암덩어리지. 우리가 바로 치료제다. 이상으로 사이버펑크의 걸작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이버펑크는 20세기 말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해서 생략과 모호성으로 가득 찬 텍스트를 양산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텍스트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열린 세계가 됩니다. 현학성과 비이성,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색채, 음울하고 몽환적인 세계의 이미지와 그 강한 흡입력에 덕후들은 열광합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라는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며 그 사이에서 주인공들은 정체성의 문제로 고뇌합니다. XF라는 장르를 극단의 수수께끼로 몰고 가는 서사가 바로 사이버펑크입니다. 우리는 유로맨서의 케이스처럼, 공각의 쿠사나기 소령처럼, 또는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그 가상의 세계로 다이브합니다.